예, 예정된 시간이 조금 지체됐네요. 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22차 기본소득 지구 네트워크 서울대 세션 33 문학과 기본소득, 시의 마음과 기본소득의 마음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 또 나왔습니다. 문학과 기본소득, 시의 마음과 기본소득의 마음의 진행을 맡은 저는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 운영위원이자 문학평론가인 유보선입니다. 먼저 반갑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소득 운동사에 있어서 큰 전환점이 될 의미 있는 이 자리에 한 번 더 있을 수 있어서, 그것도 이렇게 한국 문학을 이끌어가는 대단한 문학동네 동료들과 같이 앉아 있을 수 있어서 영광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보시다시피 옆자리는 비었습니다. 한 분은 온라인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멘붕 상태입니다. 조금 진행이 혼란스럽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많은 사람이 그러는 건 아닌데요. 가끔 제게 어쩌다 기본소득 운동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는지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인사치레로 하는 질문들이어서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 라고 답하고 말았지만, 사실 저도 제가 왜 이런지 의아할 때가 있습니다. 소설을 읽는 것이 너무 좋아 거의 소설만을 읽으며 즐거웠던 제가 어쩌다 기본소득에 매료된 것인지, 매료된 것에 그치지 않고 기본소득의 필요성과 필연성을 전파하느라 오히려 소설 읽기를 뒤로 미루게 되었는지 스스로 묻곤 합니다. 표면적으로는 친구 따라 강남 간 꼴이기도 하고, 보다 구체적으로는 여기 앉아있네요. 후배의 꼬임에 빠져서이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나름의 거창한 이유, 그러니까 역사철학적 선택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이번 세션을 기획하면서 제가 기본소득에 꽂힌 이유가 이것이었겠구나 분명히 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세션 제목을 달고 느낀 것인지,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이 제목을 달게 된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기회에 분명히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문학과 기본소득이 같은 마음을 지니고 있구나 하는 것. 저는 문학이 랑시에르의 표현을 빌자면 목 없는 이들의 목을 되찾아주려는 그 마음에 가장 최적화된 형식이자 제도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시기로 한 김혜자 선생님의 표현을 빌면 엎드려 우는 사람의 이야기를 받아 적는 것이기도 하겠고요. 여기에 한 가지를 덧붙이자면, 시의 마음은 자기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엎드려 울게 한 사람들을 반성케 하고 그 죄를 씻게 하는 최적의 그릇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본소득의 마음이 있다면 기본소득의 마음도 이것이 아닌가 합니다. 기본소득은 목 없는 이들의 몫을 보장하는 최고의 제도이며,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다른 이들의 몫을 빼앗고 생존하는 우리들을 타인을 항구적으로 배려하는 존재로 전환시킬 수 있는 유일한 제도가 아닌가 합니다. 제게 기본소득은 문학 바깥에 있는 또 하나의 문학이기도 했습니다. 문학과 기본소득의 이런 동질성 그리고 친연성 때문에 저 말고도 많은 작가들이 기본소득의 우호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짐작하고 있는 중이고, 또 실제로 저보다도 먼저 기본소득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해본 분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바로 여기 있는 이분들입니다. 순서대로 소개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김혜자 시인이 제일 먼저 연결이 돼야 되는데요. 지금 연결 중입니다. 온라인으로. 고추밭 메고 계시대요. 오전에 깜빡하셨대요. 그래서 급하게 연결 중이라서 김혜자 선생님은 연결되는 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재 시인님 와 계십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일 바깥쪽에 황시훈 소설가 와 계십니다. 역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 오른쪽에 문학평론가이자 영문학자인 이명호 선생님 모셨습니다. 제가 어제 문학적으로 하겠다, 시적 일탈을 좀 보겠다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들으신 모양입니다. 신용철 선생님은 지금 달려오고 있으시다네요. 좀 도착하시는 대로 자리에 모셔서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본소득이라는 철학 혹은 정책이 사회과학적 언어로뿐만 아니라 인문학적 언어 또 감성적인 언어로 인간의 삶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통용될 때 또 더 빨리 현실화될 것이라고 믿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살짝 설레고 있는 원래 표현은 이랬는데요. 저는 지금 많이 당황하고 있는 중인데 오늘 이 자리가 기본소득의 이념이 인문학적이고 감성적인 언어와 결합할 때 가질 수 있는 파급력을 너끈히 실험해보고 검증하는 중요한 자리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을 확인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문재 시인부터 모셔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금률과 선물의 집이라는 발표문인데요. 발표문 듣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제한이 되어 있어서 준비한 원고를 천천히 읽겠습니다. 이게 시간을 가장 잘 효율적으로 쓰는 것 같아서요. 제가 읽어드릴 원고의 제목은 황금률과 선물의 집입니다. 첫 번째 챕터의 소제목은 왜 시가 아니고 시의 마음인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모두 시인으로 태어났다. 1960년대 중반 미국에서 발표된 창의성 연구에 따르면 태어나서 5세까지 창의성 지수는 무려 98점에 달한다. 이게 100점 만점이에요. 하지만 12살이 되면 30점 내로 떨어지고 20살이 지나면 2점대로 급락합니다. 가정과 학교, 사회에 의해서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성장 과정이 모태 시인에게서 시의 마음을 앗아가는 것이죠. 창의성 관점에서 볼 때 사회화 과정이란 우리 몸에 새겨진 시적 감수성을 억누르고 그 자리에 사회가 필요로 하는 획득 형질을 주입시키는 것입니다. 문제는 개인의 유전자와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 인터넷 기반의 정보 기술이 지구촌을 대중소비 사회로 바꾸어 놓으면서 개인은 소비자로 전락하고 말았죠. 그 결과 나의 감성과 표현 영역이 식민화하고 말았습니다. 내가 느끼는 것도 아니고 내가 표현하는 것도 아니게 되었습니다. 주지하다시피 나는 타자에 의해서 구축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의 마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잊고 있거나 외면하고 있을 따름이죠. 그것이 왜 필요한지 자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를 읽거나 쓰면 시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을까? 나는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고 싶습니다. 시를 읽거나 쓰는 행위는 예외적이고 또 누구나 수행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의 시는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동떨어져 있습니다. 시와 삶을 격리시킨 주범 중에 하나가 저도 포함되지만 문학교육입니다. 시를 하나의 정답을 찾아야 하는 시험 문제로 고착시켰기 때문입니다. 시와 시인에 대한 그릇된 심화, 다시 말해서 시를 감옥에 가둔 재판정이 문학교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시의 마음이란 무엇일까요? 저는 시의 마음의 핵심이 황금률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찍이 인류의 스승들이 종교의 이름으로 설파한 것이 황금률이죠.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보라. 널리 알려졌듯이 공자와 맹자는 물론이고 예수도 상대방의 고통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문학이 요청하는 상상력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타자의 희로애락을 나의 것으로 이해하는 능력, 나의 자아가 내 피부 바깥으로 나아가는 것, 그리하여 타자를 만나고 그를 내 안으로 초대하는 것. 저는 이것이 시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때의 타자는 내 앞에 있는 사람만이 아니죠. 넓게는 인류, 더 넓게는 모든 생명과 사물, 기계, 과학기술까지 타자에 포함됩니다. 이때 시의 마음을 가진 나는 우주와 동등해집니다. 우주의 평등한 구성원이란 새로운 지위를 확보합니다. 인간에서 인류로, 인류에서 지구 우주의 구성원으로 성장, 성숙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챕터입니다. 땅에 뿌리 박은 사회와 기본소득. 기본소득이라는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나오기 이전에 마을이 있었습니다. 땅에 뿌리 박은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식량과 자원을 모두 땅에서 구하는 사회. 땅은 감성과 지성, 영성의 원천이자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농경사회를 유지하는 것은 다름 아닌 상호부조였습니다. 땅에 뿌리 박은 사회는 골고루 가난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난이 아니라 골고루입니다. 내남 없이 가난한 사회는 서로 돕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루 가난한 사회에서 고립은 곧 형벌이었습니다. 고루 가난한 삶의 주체는 저 황금률을 생활화하지 않고서는 생존 자체가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남을 돕고 남이 나를 돕는 우애와 환대의 세계가 곧 땅에 뿌리 박은 공동체였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땅의 공동체는 근대화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급격하게 붕괴되었습니다. 서구의 경우 환대 문화는 AD 4세기 초 기독교가 가져갔고 근대 국가가 출현한 이후 상호부조의 전통은 복지제도라는 형태로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민중 사이에서 수평적으로 이루어지는 나눔과 협동이 국가에 의해 수직적 구조로 바뀐 것이죠. 국민은 납세자인 동시에 선별적 복지의 수혜자가 되었습니다. 국가가 시혜를 베푸는 갑의 자리로 올라서자 주권자 국민은 의의 신세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정하지도 않고 상식적이지도 않으며 투명하지도 않은 복지는 국민에게 열패감을 안겨줍니다. 그릇된 복지 정책이 수혜자와 비수혜자 모두를 인간의 존엄성으로부터 자기 삶에 대한 자존감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이것은 또 다른 국가 폭력입니다. 저는 국가가 긴급하게 갖춰야 할 정책 마인드가 바로 시의 마음, 다시 말해서 국민의 입장이 되어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는 국민 주권의 총체입니다. 국가는 국민의 권력을 위임받은 기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국민을 대상화, 수단화합니다.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 정치의 시간은 5년 앞을 내다보지 않습니다. 현재 수준의 국가에 대의제와 양당제에 의한 현실 정치의 미래는 없습니다. 국가와 국민 양자가 시의 마음을 공유하는 순간 상호부조 전통이 기본소득의 형태로 실현될 것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국가나 현실 정치가 나서지는 않을 것입니다. 주권자 국민이 먼저 나서야 합니다. 국민이 시의 마음을 회복하고 표현하면 정치와 국가는 충실한 하수인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소득을 구현하는 길은 시의 길이자 민주주의의 길입니다. 주권자인 우리가 현실 정치와 국가를 향해 강력하게 발언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진짜 민주주의, 즉 민중이 스스로를 통치하는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주권자, 납세자인 우리가 목소리를 내지 않는 한 진정한 민주주의는 불가능합니다. 진짜 민주주의를 실현하지 않는 한 기본소득의 도래는 계속 미뤄질 것입니다. 세 번째, 기본소득이 문명전환의 중심축이 되어야 합니다. 기본소득을 실현하는 과정이 곧 문명전환의 과정과 일치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전 국민 기본소득이 이루어진 세상은 하늘이 푸르러지고 게으를 권리가 보장되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천지 자연의 생태계가 온전하지 않다면 월 500만 원 기본소득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적게 일하고 많이 쉬지 못한다면 다시 말해서 일하기 위해 살지 않고 살기 위해 버는 일하는 세상이 아니라면 기본소득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기본소득을 경제 논리에 포박시키는 것은 기본소득의 근본 목적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기본소득은 인간의 존엄과 자율, 자존, 자족, 자치를 위한 기본입니다. 스스로 존귀한 삶의 주체가 되려면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려면
하늘이 푸르러야 하고 땅은 기름져야 합니다. 돈만으로는 조만한 인간이 될 수 없습니다. 기본소득이 도입되는 모든 경로는 인간을 둘러싼 모든 관계를 재설정하는 과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와 나와 이웃, 나와 이방인, 그리고 인간과 자연, 인간과 과학기술의 관계가 지금과 달라져야 합니다. 한마디로 근대 문명에서 생태 문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타인의 고통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시의 마음을 선물하는 마음으로 이해해도 좋겠습니다. 상대방의 처지를 나와 동일시한다면, 불과 나무를 의인화한다면 타자에 대한 나의 공감과 연대는 누군가에게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선물이 되지 않는 삶은 성공한 삶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반 일리치의 말이죠. 그렇습니다. 내 삶 자체가 혹은 나의 성취나 표현이 누군가에게 선물이 되고 또 누군가의 무엇이 내게 선물이 되는 세상. 저는 기본소득이 스스로 존귀해지는 것은 물론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이 되는 삶의 토대가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인간과 천지자연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지속적으로 순환하는 생태 문명은 그때 꽃피울 것입니다. 다음에 인용하는 이창기 시인의 선물의 집에 우리가 잃어버린 상호부조의 미덕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통해서 기본소득이 실현된다면, 기본소득을 기반으로 생태 문명을 구현한다면 우리는 아래와 같은 선물의 집을 넘어서 선물을 주고받는 지구마을에 살게 될 것입니다. 시입니다. 치매로 실종된 쌍둥이 할아버지에게 눈에 익은 과수원길 한 세트. 아무렴 그렇고 말고. 생일도 잊은 채 고추 따는 아이에게 반가운 친구 한 다스. 아무렴 그렇고 말고. 글 모르는 김서방 회갑잔치에 글자 없는 책 한마지기. 아무렴 그렇고 말고. 자식 잃고 먼 길 떠난 친구 부부에게 답장 붙은 편지 한 축. 아무렴 그렇고 말고. 멀리 벨로루시에서 시집온 심약한 소녀에게 약국에서 산 희망 한 갑. 아무렴 그렇고 말고.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문정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제가 당황했었는 모양입니다. 사실 이문정 선생님 소개도 안 드렸네요. 그죠? 이문정 선생님은 시인이시고요. 몇 권의 시집이 있습니다. 내젖은 구두벗어 해에게 보여줄 때, 산책 10편, 마음의 오지, 그리고 혼자의 넓이 등의 시집이 있고요. 바쁜 것이 게으른 것이다 라는 산문집도 있으십니다. 게다가 이문정 선생님은 기본소득에 관한 시도 쓰신 게 있습니다. 오늘 이왕 문학을 논의하는 자리니까 한번 청해서 들어보도록 할까요? 제가 준비했습니다. 제가 읽어요. 예, 저 읽으시면 동시통역도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예,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개간 기본소득 창간호가 발행될 때요. 유보선 선생님께서 강요를 해서 할 수 없이 썼습니다. 제목이 미래에게 미래를 이고요. 그 밑에 개간 기본소득 창간호 축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시간이 빨리 읽겠습니다. 아이들과 눈을 마주치기가 힘들다. 학생들에게 장래 희망이 뭐냐고 묻지 않은 지도 오래다. 청년들이 분노하지 않는다며 목청을 높인 것도 한참 전이다. 미안해서 그렇다. 내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을 내 아들, 딸에게 물려줄 수 없어서 그렇다. 삶의 방식에서 천지자연에 이르기까지 온전하게 물려줄 수 있는 게 거의 없다. 돌아보니 내가 그간 보탠 것은 다 나쁜 것이었다. 호모사피엔스 탄생 이래 이처럼 거대한 단절은 없었다. 가장 큰 원인은 우리 기성세대가 미래세대의 미래를 빼앗아왔기 때문이다. 개발과 성장, 발전과 풍요의 명목으로 후손들의 미래를 빼앗아왔다.
솔직하게 인정하고 돌려줘야 한다. 미래 세대에게 미래를 돌려주지 않는다면 머지않아 우리 모두 파국을 맞을 것이다. 시간이 많지 않다. 하지만 길은 있다. 그중 하나가 기본소득이다. 청년들이 경제적 공포에서 벗어나야 미래가 회복된다. 청년이 살아나야 노인과 어린이도 살아난다. 이제 시작이다. 기본소득은 가지 않은 길이고 갈 길 또한 멀다. 하지만 목적지는 분명하다. 모든 차이와 경계를 넘어 전 인류가 기본소득 수혜자가 되는 그날까지 가야 한다. 우리 사피엔스는 물론 무생명이 바람하지 않는 지속 가능한 인류세는 그때 열릴 것이다.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말자. 우리가 미래 세대에게 물려줘야 할 미래는 기본소득이다. 갑자기 부탁드렸는데 감동적으로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 감동적인 구절이 많았었는데 저한테 와닿은 구절은 시간이 많지 않다라는 구절이었네요. 네, 다음 순서로 빨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발표는 아직 김혜관 선생님은 연결이 안 된 모양이고요. 오늘 잘하면 연결이 안 될 수도 있겠네요. 연결이 되더라도 많은 얘기는 들을 수 없을 것 같고 시한 편 들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간 계속 연결을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발표는 황시훈 선생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황시훈 선생님은 소설가시고요. 어딘가에 소개되어 있는 구절대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2011년 제4회 창비 장편소설상을 받으며 날아올랐으나 같은 해 달이 밝던 밤에 추락사고를 당하며 날개가 꺾였다. 그날의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되었고 끔찍한 통증 속에 남겨졌지만 느리게 읽고 쓰며 살아있음을 증명하려 애쓰고 있다라는 소개글이 있어서 그걸 가져왔습니다. 장편소설로 컴백홈이 있었고요. 작년에 당신이 모르는 이야기라는 산문집을 출간하셨습니다. 자, 발표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준비해온 원고를 읽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마음까지 어루만질 수 있는 복지라는 글이고요. 저는 제가 경험했던 일을 에세이처럼 가볍게 적었습니다. 저는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과는 달리 기본소득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작년 여름에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에서 펴내는 개간 기본소득의 짧은 소설 한 편을 실으면서 관심을 가졌었지만 깊이 있게 알아보지는 못했습니다. 작년 포럼에 참여해달라는 제안을 받고서야 부랴부랴 기본소득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한 정도여서 여전히 잘은 모릅니다. 제가 아는 것은 그저 기본소득이 일체의 자격심사 없이 모두에게 개인 단위로 노동 요구 없이 무조건 전달되는 정기적인 현금 지급이라는 사실 정도입니다. 처음 기본소득의 이러한 정의를 알게 되었을 때 가벼운 충격을 느꼈습니다. 일체의 자격심사 없이라는 문구 때문이었는데 그건 아마도 지난날 여러 자격심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제가 겪어야 했던 곤란한 상황들과 그로 인해 느껴야 했던 모멸감 같은 것들 때문인 것 같습니다. 시의 마음과 기본소득의 마음이라는 주제에서는 조금 벗어난 것인지도 모르겠지만 우선은 제가 기본소득의 정의 중 일체의 자격심사 없이라는 문구에 충격을 느낄 만큼 마음이 끌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류보선 선생님께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는 2011년에 일어난 추락사고로 척수가 손상되어서 하반신 마비 지체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마비 정도는 완전 마비여서 하반신을 전혀 사용할 수 없게 되었고 척수가 손상된 후유증으로 신경병증성 통증이라는 통증도 앓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고가 난 지 10년이 훌쩍 넘은 지금까지도 마약성 진통제 없이는 일상생활을 유지하기가 힘듭니다. 약기운을 빌어서 정상적인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는 시간도 제한적이고요. 자연히 여러 가지 사회적 활동들을 해나가기도 힘들어졌습니다. 많은 문제들이 뒤따랐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
사고로 인해 경제적으로 몹시 무능해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사고 전 저는 입시학원에서 학생들이 가르치는 수학 강사였습니다. 다른 많은 작가들이 그렇듯이 저 역시 글쓰기와는 무관하지만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소설 쓰기를 병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고로 인해서 더는 그 일을 계속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일뿐만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일들이 지극히 제한적인 처지가 되고 말았죠. 사고 초기 지불해야 했던 수술비를 비롯해 막대한 병원비는 부모님의 도움으로 해결했지만 그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들어가는 적지 않은 병원비와 약값, 고가의 수입 활동형 휠체어를 비롯한 각종 장애 관련 보장구 구입 비용 등 이전까지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지출들이 크게 는 데다가 직업마저 잃어버리자 생활은 빠르게 주저앉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무너질지 알 수 없는 건강만 믿고 미래를 대비하지 못한 사실을 후회했지만 후회라는 게 되게 그렇듯 아무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막막해진 저는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러 방법을 찾아보았습니다. 우선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어서 생계급여를 받아보려고 여러 경로로 알아보고 서류를 넣어봤지만 수급 대상에서 번번이 탈락했습니다. 다음으로는 감당하기 벅찬 의료비를 지원받기 위한 각종 서류 심사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역시 그에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저에게는 저의 부양을 책임져야 할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에 환갑이 넘었던 제 아버지에겐 수도권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고 트레일러를 운전해서 매달 일정액 이상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개인 사업자라는 이유로 40이 가까워 오는 독신의 장애인 딸을 부양해야 할 의무가 지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졸지에 환갑이 넘은 부모님의 피부양자가 되어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제가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지원은 매달 지급되는 소액의 장애연금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몇 년 전 아버지가 암으로 세상을 떠나셨지만 저는 여전히 기초생활수급자도 의료비 지원 대상자도 아닙니다. 저는 이전까지와 마찬가지로 아버지가 물려주신 집에서 생활하고 있고 가뭄에 콩나듯 원고 청탁을 받고 있으며 장애인 재택근무 일을 하루 4시간씩 해서 약간의 소득을 더 보태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것만으로는 생활이 곤란하다고 느낄 때가 많지만 정부가 판단하는 저는 생활비나 의료비 지원을 받기엔 여전히 덜 가난한 축에 드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저로서는 세를 놓아서 임대 수익을 올리거나 팔아서 현금화한 자산이 아닌 현재 살고 있는 집값이 얼마든 그것이 오르든 내리든 도대체 그게 제 생활과 무슨 상관이 있다는 것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나마 장애연금이라도 받고 있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하는 걸까요? 물론 그마저도 얼마 전 자격 재심사를 받고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아무튼 저는 수년 전부터 장애연금을 받고 있으며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도 이용하고 있는 선별복지지원의 수혜자입니다. 그중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액수의 본인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두 가지 혜택을 받기 위해서 저는 정기적으로 제가 얼마나 가난하고 장애로 인해 생활 전반에 무능해진 사람인지 반복해서 증명해야 합니다. 심지어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에 있어 거짓을 행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상시로 증명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센터 직원들의 불시 방문을 받거나 전화가 오면 언제든지 영상통화로 활동지원사와 함께 있는 모습을 찍어서 보여줘야 합니다. 저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배변 활동을 하지 못하고 이틀에 한 번씩 화장실이 아닌 침상에서 인공적인 방법으로 관장을 해야 하는데 한 번은 관장 중에 센터 직원들의 갑작스러운 방문을 받아서 굉장히 곤란했던 적도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부정수급을 막고 활동지원 서비스 바우처를 수급할 자격을 검증하기 위해서 필요한 방법들을 생각해낸 것이겠지만 그러한 검증을 불시해 게다가 반복적으로 받아야 하는 당사자로서 저는 이렇게 곤란한 상황에 놓일 때가 많습니다. 그저 곤란한 상황에 놓이는 데서 그친다면 다행이겠지만 그런 상황 속에 놓일 때마다 사실 자괴감도 들고 모멸감도 듭니다. 이러한 마음을 들게 하는 것이 복지 혜택일 수 있는 것인지 수급 대상자로 하여금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게 할 방법은 정말 없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장애 등급 재심사를 받았을 때나 활동지원 서비스 등급 재심사를 받을 때마다
사실 저는 조금이라도 더 무능해 보이기 위해서 또 더 가난해 보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공무원들 앞에서 연극을 했습니다. 대단한 걸 얻기 위해서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그저 가뜩이나 부족한 활동 지원 서비스 시간이 줄어들지 않을까 염려되었기 때문입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의 시간이 지금보다 줄어들게 된다면 저를 도와줄 활동 지원사 선생님을 구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서비스 시간이 줄어들면 당연히 활동 지원사들이 수령해갈 급여도 줄어들게 되는데 적은 돈을 받으면서 목욕에 대소변 시중까지 들어주려는 활동 지원사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또다시 저에 대한 모든 돌봄의 책임은 혼자 남겨주신 어머니에게 지워지게 될 겁니다. 저는 그게 두려워서 울컥울컥 솟는 모멸감과 자괴감에도 불구하고 저의 가난과 무능을 증명하는 일에 매번 지나칠 정도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굴욕적이지만 저로서는 생존을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무능과 가난 그리고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상시로 증명해야 하는 과정에서 제가 어떤 감정을 느끼느냐 하는 점이 고려되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행정도 사람이 하는 일일 텐데 매번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싶을 만큼 차갑고 견고한 벽 앞에 서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철학자 존 롤스는 모든 사람에게 균등하게 분배해야 마땅할 기본제 중에 자긍심을 넣고 그것을 가장 중요한 기본제라고 규정했습니다. 자신의 가난과 무능을 증명하는 일에 모멸감을 느끼고 그로 인해 고통스러운 이들은 저 말고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종류의 고통은 사람의 마음에 치유하기 힘든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자긍심을 심어주지는 못할 망정 모멸감을 준다면 그것을 진정한 의미의 복지라고 할 수 있을까요? 모두들 아시다시피 기본적으로 선별적인 소득 보장은 신청자에게 낙인을 찍는 효과가 있습니다. 신청하는 순간 저소득층이라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낙인 효과는 아주 강력해서 일부 저소득층 사람들에게는 자격이 됨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기피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자식들에게 찍힐 낙인이 두려워서 구제 신청을 하지 못하는 독거노인들의 사례는 그리 드문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 역시 이런저런 구제 신청을 하면서 망설여지고 주눅이 드는 마음을 어쩌지 못해서 꽤나 갈등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렵게 신청을 해서 막상 혜택을 받게 되어도 수급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자신의 무능과 가난을 증명해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제가 일체의 자격심사 없이 지급되는 기본소득의 정의가 충격으로 다가왔던 이유입니다. 그러고 보면 마음까지 어루만질 수 있는 복지가 아주 불가능한 일만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누군가는 국가로부터 여러 지원을 받고 있는 처지에 불만만을 이야기한다며 저를 비난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지덕지해야 한다면서 말이죠. 그런데 어쩌면 그들이야말로 우리가 설득해 나가야 할 가장 보편적인 대중의 모습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많은 대중들은 일체의 자격심사 없이 지급된다거나 지급 후에도 노동요구가 없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과 같은 자리는 굉장히 유의미한 것 같습니다. 시의 마음과 개인 소득의 마음 사이에 어떤 접점이 있는지, 그러한 마음이 사람의 마음에 어떻게 다가갈 수 있는지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대중을 설득할 수 있는 여지가 발견될 수도 있을 테니까요. 여러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을 성실하게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황지원 선생님의 발표였습니다. 예, 기본소득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일체의 자격심사가 없다는 것인데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구절인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발표문이었습니다. 더 무능해 보이기 위해 또 가난해 보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삶을 강요하는 현재 복지제도가 가지고 있는 맹점, 그것을 기본소득이 넘어설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값진 발표였다라는 생각이고요. 쉽게 얘기할 수 없는 얘기를 용기를 내서 얘기해 주신 황시원 선생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혜선 선생님 나와 계시네요. 예. 저를 이렇게 저를 당황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얼굴 표정은 너무 밝으시네요. 해맑으시네요.
발표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선생님. 예, 10분 네. 정도 안에 발표를 마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발표창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 저기 제가 드릴 말씀은 좀 없고 신앙송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네. 들릴까요? 예. 예, 잘 들립니다. 예. 제가 시골에 살다 보니까 기본소득에 대한 생각이 저도 절실하지만 동네에 연세 든 분들이 많아서 기초수급이니 뭐니 뭐 복지니 이런 것들을 다 쪼개놔가지고 서로 거기에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더 나이가 많은데도 안 되고 어떤 분은 더 가난한데도 안 되고 이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작은 마을이 그냥 그 풍부한 논밭에서 먹을거리는 많은데 돈 몇 푼으로 갈라지고 서로 서운해하는 거를 너무 많이 봤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은 어떤 구호나 임금의 문제라기보다는 사람의 마음을 말하자면 맑게 그리고 관계를 따숩게 하는 그런 차원의 문제라고 저는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네, 신앙송 그런 느낌을 담은 신앙송을 하나 하겠습니다. 일하지 않는 자여 맛있게 먹어라. 일하지 않는 자여 먹지도 마라. 이 고는 병들었다. 누구를 위해 일하는지도 모르고 산자와 죽은 자로 갈라진 노동은 시체를 쌓는 강. 고용과 합체가 되어버린 노동은 죽음의 춤사위. 해서는 안 될 일 하지 않은 자여 맛있게 먹어라. 그댄 뇌물과 청탁을 받을 의자도 비리와 조작을 지시할 상관도 끈도 없다. 만인에게 기본소득을 보장하라. 아이나 늙은이나 부자나 가난뱅이나 목숨줄은 하나. 하나의 위, 하나의 심장에 똑같은 생존권을 적자 생존은 거짓말이다. 나무도 뿌리가 얽혀 물을 나눠 가진다. 눈에 안 보이는 그 작은 세포들도 막을 통해 양분을 주고받는다. 만국의 백수여 당당하라. 그대의 손 100개. 탄식하며 부끄러워하는 손이 아니라 손 벌리는 곳마다 달려가 그의 손이 되어 주었다. 하늘 우러러 땅에 엎드려 생명을 키웠다. 새벽잇을 덮고 자는 달을 노래하고 톱니바퀴 바깥에서 톱니바퀴를 관찰했다. 그대는 밤새 홀로 깨어 인류의 새로운 지도를 그리고 아픈 자를 위해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눈물을 흘렸다. 만인의 것 만인에게 돌려주라. 가난과 사랑과 고독과 자유를 어찌 수치로 잴 수 있으랴. 서류 더미로 만인의 불운을 판정하지 말고 구걸하듯 불행을 꾸미지 않게 하라. 선심 쓰듯 주지 말고 봉사도 노동도 강제하지 마라. 받기 위해 주는 자는 서로를 타락시킨다. 보이지 않은 데서 모르는 자의 등을 돌려주게 해서
프롤레타리아트조차 되어본 적 없는 만국의 백수여, 판결하라. 작자. 삽과 곡괭이와 노래와 막걸리와 춤으로, 끌과 망치, 북과 물감으로 그들은 행복 실험실을 경영하라. 머지않아 그곳에서 진실로 함께 사는 신인류가 뚜벅뚜벅 걸어 나오리라. 이상입니다. 들렸을까요? 저 박수 소리 들리시나요? 박수 소리 들리세요, 선생님? 박수 소리 들리시냐고요? 예, 박수 소리 감사합니다. 굉장한 환호가 있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그 나중에 토론해야 될지 모르니까 계속 있으세요? 고추는 나중에 따시고요. 예. 예. 김혜자 선생님 발표 들어보았습니다. 김혜자 선생님은 시인이시고요. 시집 몇 군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화과는 없다, 집에 가자, 해잔의 점집, 해피랜드 등의 시집이 있고요. 민중것을 에세이집으로 내가 만난 사람은 모두 다 이상했다라는 시집이 있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만난 사람이 이상한 게 아니라, 이상한 사람을 만난 게 아니라 김혜자 선생님을 만나면 다 이상해지는 거 아닌가, 선한 방향으로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김혜자 선생님 발표 고맙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발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소득, 인간 존재를 키우는 원서적 토대라는 발표이신데요. 영문학자이자 문학평론가이신 이명호 선생님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학평론가라는 호칭은 별로 적절치 않고요. 그냥 문학자 정도로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오늘 제가 최근에 관심을 가지는 게 식물성의 문제라서 이 식물의 영혼과 식물의 마음이 어떻게 시의 마음과 연결되고 기본소득의 마음과 이어지는가, 이런 것들을 저 나름대로 한번 이렇게 연결 지도를 그려보는 글을 마련했습니다. 시간 관계상 저도 빠른 속도로 제 원고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요즘 고등학교 과학 시간에 배운 고대 그리스의 사원소론을 다시 생각해보곤 합니다. 그리스의 자연 철학자들은 만물의 근원을 물로 본 달레스, 공기로 본 아낙시메네스, 불로 본 헤라클레이토스를 거쳐 엠페도클레스에 이르러 물과 공기와 불과 흙, 네 원소의 결합과 분리를 통해 세계의 물질은 생성하고 운동하고 변화한다는 가설을 세우기에 이릅니다. 인도의 자이나교는 이 네 원소 옆에 식물을 놓고 식물을 우주를 구성하는 제5원소라고 봅니다. 식물은 생명을 선사하는 4원소들을 모으는 존재이자 이 원소들에게 적당한 양의 햇빛과 습기와 미네랄과 산소를 제공함으로써 영양을 공급하고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원소는 그리스어로 스토이케이아 이렇게 불립니다. 영어로는 element 이렇게 번역이 되고요. 우리말로는 기본이자 기초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소의 식물적 성격에 민감했던 엠페도클레스는 원소를 만물의 원초적 뿌리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원초적 뿌리에서 자라는 세계는 정태적이지 않습니다. 원소들은 끊임없이 운동하고 변화하면서 사랑의 힘으로 여럿에서 하나로 결합하고 다툼의 힘으로 다시 분리됩니다. 사랑과 다툼이라는 두 힘과 더불어 네 개의 뿌리는 동등하게 만물의 근원이자 지각 능력의 원천입니다. 네 개의 원소 중에서 어떤 원소가 더 일차적이고 중요한지를 둘러싼 논쟁이 벌어지기는 했지만 엠페도클레스 이후 그리스 철학자들은 생명이 싹트고 자라고
자신을 표현하기 위한 활력과 잠재력을 유지하려면 내 원소 사이에 적절한 비율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공유합니다. 적정 비율을 유지할 경우 내 원소는 생명의 생성적 잠재력을 키웁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현대 문명은 내 원소 중에서 불을 특권화하여 다른 원소들을 불에 종속시켰습니다. 이로써 원소들 사이의 균형과 적정 비율은 깨어지고 맙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불의 창조적 잠재력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을 적절히 조절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않았던 반면에 현대인들은 절제 감각을 잃고 문명 자체를 통제 불능의 대화재로 만들어 왔습니다. 지금 인류는 화염의 문명이 일으킬 파국의 조짐을 불안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현대 서구 철학의 형상학적 허무주의를 넘어서고자 했던 하이데거는 고대의 그리스 철학에서 존재 감각을 넘어설 새로운 사유의 단초를 발견합니다. 그가 소크라테스 이전의 그리스 철학에서 읽어낸 피시스, 그죠? 자연이라는 의미입니다. 피시스는 스스로 자라고 변화하는 물질입니다. 피시스는 죽어있는 물질이 아닙니다. 피시스는 시간과 공간 속에 자신을 나타내는 존재의 사건입니다. 나타남은 나타나지 않음을 숨겨진 여분으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자기 안에 성장의 잠재력을 지닌 살아있는 존재가 피시스라면 인간 역시 피시스의 일부입니다. 인간은 다른 생명 존재들과 더불어 내부의 자연과 외부의 자연을 분리시키지 않고 생명의 원소적 토대를 이루는 햇빛과 물과 공기와 땅과 감각적 교감을 나누며 인간으로서 자신의 고유한 성장의 과제를 이루어냅니다. 스페인의 식물 철학자 마이클 마더는 인간 대기의 과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인용 구절입니다. 한 인간이 되는 것은 특별히 인간적이라고 여겨지는 생명의 내적 표현이 점차 드러나고 그 과정에서 개별적 존재로서 우리 각자에서 그리고 인간으로서 인간에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다. 예, 이 표현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문장입니다. 그는 로마의 철학자 키케로를 빌려와 인간 대기의 과제를 지원하는 철학의 작업을 불투라 아니미라고 불렀습니다. 영혼의 경작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키케로에게 철학은 승화된 식물의 사유였습니다. 그러나 철학만이 영혼을 경작하는 일을 떠맡는 것은 아니겠지요. 저는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시의 마음이 행하는 작업, 이것을 이제 시작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시작도 영혼을 경작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는 인간 영혼 안에서 생명을 발견하고 다른 생명들 곁에서 다른 생명들과 더불어 잘 자라겠다는 약속을 인간이 지키도록 지원합니다. 식물이 잘 자라려면 비옥한 땅과 적당한 양의 햇빛과 신선한 공기와 맑은 물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영혼이 잘 자라려면 알 수 없는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온기와 지혜에서 빛나는 광채가 필요합니다. 인간 영혼을 키운다는 것은 인간 영혼이 더불어 존재하는 다른 모든 영혼들, 식물의 영혼, 동물의 영혼을 포함해서 모든 영혼과 함께 자신의 고유한 잠재력과 조화를 이루며 최선의 방식으로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들 각자는 자신의 개별성과 고독을 보존하면서 원소적인 공동체를 이루며 성장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공통의 지평이라는 전체주의적 폐쇄로 귀결되지 않는 더불어 살고, 더불어 자라고, 더불어 죽어가고, 더불어 순환하고 재생하는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기본소득을 인간 영혼의 경작에 필요한 원소들을 공급하는 물적 자원이다. 이렇게 한번 정의해보고 싶습니다. 물과 불과 흙과 공기는 지상의 생명들이 먹고 자라고 숨쉬고
자라고 변화하고 사랑하고 짝짓고 자신을 드러내고 키우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원소적 토대입니다. 그것들은 살아있는 모든 존재들에게 보편적으로 조건 없이 공짜로 제공됩니다. 공짜가 영어로는 free라는 표현인데 있죠. 그래서 공짜, 이것이 바로 자유, 프리덤입니다. 현대 기본소득론자들의 주장 중에서 저의 마음을 가장 깊이 끌어당긴 것은 기본소득이 모두를 위한 실질적 자유를 실현할 수단과 기회를 제공해 준다는 것입니다. 기본소득이 분배의 정의보다도 더 큰 인문적 호소력을 지니는 것이 저는 이 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은 우리가 개별적 존재로서 그리고 인간으로서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는 원소적 토대를 마련해 줌으로써 자유와 자치의 실현을 가능하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동이 노역으로 변할 때 우리는 자유인이 아니라 노예가 됩니다. 강요된 선택에 내몰릴 때 우리는 존재의 극단적 위축을 경험합니다. 위축된 존재는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혐오와 경멸, 원한과 시기심을 사회적 타자들에게 투사합니다. 무력감에서 비롯되는 공격성이 사회 곳곳을 쓰디쓴 담즙질의 앙심으로 물들이고 있습니다. 때로 이 앙심은 공정과 정의라는 아름다운 외피를 쓰고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미 500년 전에 영국의 작가 토머스 모어는 가상의 도시 유토피아에서 굶주리거나 구걸하는 사람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곳에서는 모든 이가 노동을 해야 하지만 누구도 궁핍에 내몰리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일부 성직자나 학자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일일 6시간의 노동에 종사하지만 누구도 노예처럼 일만 하도록 강요받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시민들은 평등하게 노동을 나누는 대신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욕구와 쾌락을 보장받고 남은 시간은 자유롭게 덕을 쌓는데 쓴다고 했습니다. 그곳에서 가장 큰 즐거움은 자신의 정신을 바꾸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키케로라면 영혼을 경작하는 기쁨이라고 표현했을 것입니다. 오늘날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는 수많은 비판에 직면했지만 적어도 무상의 현금 지급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욕구와 쾌락을 보장받는다는 이 상상만은 유효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자본주의 사회는 역사상 최초로 상당한 액수의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을 정도의 물질적 수준에 올라섰다고 이야기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생존의 불안과 공포에 떠는 사회를 바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안과 공포에서 흘러나오는 적대의 기운이 사회를 분열시키고 깊은 혐오주의를 낳고 있습니다. 오늘날 진보주의자들은 희망과 미래를 이야기할 언어를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실패와 좌절을 이야기하는 것이 지적 정직성과 도덕적 올바름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전도된 의식과 패배주의에서 벗어나려면 진보주의자가 잃어버린 진보의 언어를 되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소득론이 21세기의 어떤 진보의 언어로 부활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명호 선생님의 발표 들어봤습니다. 잃어버린 진보의 언어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이었는데요. 저한테 큰 울림을 주네요. 곧 마지막 발표를 듣게 되겠습니다. 신영철 선생님의 발표가 있겠는데요. 이만하면이라는 중간사, 김수영과 기본소득이라는 부제가 붙었습니다. 일단 김수영이란 이름과 기본소득이란 이름이 붙어서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기대가 꽤 큰데요. 하여튼 어떤 발표를 하실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설입니다. 반갑습니다. 르보 선생님이 전화를 주셨는데
발표를 하라고. 제가 기본소득에 대해서 아직도 공부가 부족해서 발표를 못할 것 같다. 그리고 지금 돌 지난 아기를 키우고 있어서 정신도 하나도 없다. 라고 아주 곡진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류 선생님의 제안을 거절하는 게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늘 명분이 있기 때문에 도망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하기로 했고, 도리 없이 저는 비평 흉내 비슷한 걸 낼 수밖에 없어서 김수영의 시 한 편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저는 10분 시간이 주어져 있다는 걸 몰라가지고 제 글이 너무 짧은 게 아닌가 걱정을 하면서 왔는데 시간이 모자랄 것 같습니다. 빨리 읽겠습니다. 이 글이 있으신가요, 지금? 제 글이 없으세요? 그러면은 전달이 잘 될지 좀 걱정인데. 이 글은 기본소득을 말하기 위한 하나의 서론입니다. 달리 말하면 기본소득은 말하기 어려운 이슈여서 어떤 서론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적어도 저에게는 그렇습니다. 저는 기본소득이라는 말을 꺼내자마자 상대방으로부터 비웃음을 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상대방은 기본소득이 비현실적인 발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저를 비웃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가 비웃은 것은 기본소득이었고, 그는 저 역시 같은 생각을 하며 그 비웃음에 동의할 거라고 믿는 눈치였습니다. 저는 그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서 화제를 빨리 돌려야 했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각자의 믿음이 있을 뿐 공유된 진실이 없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경험이 이 글을 쓰게 했습니다. 김수영의 시 한 편을 통해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제가 소개할 시는 이혼 취소라는 시인데요. 김수영 사후에 발표된 유작입니다. 김수영 연구의 호황 속에서도 별다른 주목을 받은 바 없는 작품입니다. 근데 저는 이 시에 김수영의 본질 중 하나가 잘 담겨 있다고, 또 그게 기본소득과도 조금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라서 들으셔가지고 파악이 되실지 좀 걱정인데 일단 읽겠습니다. 당신이 내린 결단이 이렇게 좋군. 나하고 별거를 하기로 작정한 이틀째 되는 날, 당신은 나와의 이혼을 결정하고 내 친구의 미망인의 빚보증을 선 것을 물어주기로 한 것이 이렇게 좋군. 집문서를 넣고 육부 이자로 10만 원을 물어주기로 한 것이 이렇게 좋군. 10만 원 중에서 5만 원만 줄까 3만 원만 줄까 하고 망설였지. 당신보다도 내가 더 망설였지. 5만 원을 무이자로 돌려보려고, 피를 안 흘리려고. 생전 처음으로 돈 가진 친구한테 정식으로 돈을 꾸러가서 안 됐지.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고 저것을 하고 이것을 하고 피를 안 흘리려고, 피를 흘리되 조금 쉽게 흘리려고 저것을 하고 이 짓을 하고 저 짓을 하고 이것을 하고. 그러다가 스코틀랜드의 에딘버러 대학교에 다니는 나이 어린 친구한테서 편지를 받았지. 그 편지 안에 적힌 블레이크의 시를 감동을 하고 읽었지. Sooner mother an infant in its cradle, then nurse unaided desire.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알았지. 그러나 완성하지 못했지. 이것을 지금 완성했다. 아내요. 우리는 이겼다. 우리는 블레이크의 시를 완성했다. 우리는 이제 차디찬 사람들을 경멸할 수 있다. 어제 국회의장 공관의 칵테일 파티에 참석한 천사 같은 여류 작가의 냉철한 지성적인 눈동자는 거짓말이다. 그 눈동자는 피를 흘리고 있지 않다. 선이 아닌 모든 것은 악이다. 신의 지대에는 중립이 없다. 아내여 화해하자. 그대가 흘리는 피에 나도 참가하게 해다오. 그러기 위해서만 이혼을 취소하자. 주석이 달려 있습니다. 영문으로 쓴 블레이크의 시를 나는 이렇게 서투르게 의역했다. 상대방이 원수같이 보일 때 비로소 자신이 선의 입구에 와 있는 줄 알아라.
주가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서 상대방은 곧 미망인이다. 네, 뭐가 뭔지 모르시겠죠? 네, 눈으로 봐도 참 파악하기 어려우신데요. 일이 일어난 순서대로 상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언젠가 화자가 아내 몰래 친구의 미망인의, 요즘은 안 쓰는 표현이지만 미망인의 빚보증을 섰던 모양인데 그게 잘못되어서 결국 빚을 고스란히 떠안게 됐습니다. 선을 행하고자 한 일이었지만 이제는 선이 아니라 돈이 문제인 상황입니다. 그는 제 몫의 책임을 줄여보려고 노력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화자가 제 안에서 꿈틀거리는 책임을 회피하고 싶다는 복잡하고 어두운 감정을 인지하고 징그러움을 느끼고 있을 때 아침 후배 시인이 보내온 편지에는 그를 위해 쓰인 듯한 시 구절이 인용돼 있었습니다. 아까 제가 영어 한번 읽어드렸고요. 직역을 하면은 실행되지 않은 상태로 욕망을 품느니 요람 속의 아이를 죽이는 것이 낫다. 그런 구절인데 좀 의역을 하면 실현되지 않을 욕망은 아예 처음부터 요람에서부터 그 싹을 잘라서 회한이나 미련으로 남을 가능성을 제거하라는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 구절을 읽고 김수영은 돈을 아껴보려는 제 욕망을 빨리 포기했던가,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알았지 그러나 완성하지 못했지. 그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내는 이혼은 이혼대로 하되 남편의 빚은 끝까지 같이 해결하기로 결단합니다. 공동 자산인 집을 담보로 잡고 빚을 내기로 한 것이죠. 어차피 지게 된 빚이라면 마땅히 갚아야 하며 여기에는 어떠한 얄팍한 계산도 뒤따라선 안 된다는 듯이 말입니다. 화자는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내는 기꺼이 피를 흘리려 하는데 정작 자신은 지금껏 피를 안 흘리거나 흘려도 조금 쉽게 흘리려고 해왔기 때문입니다. 이런 계산 속에서 죽은 친구의 아내를 향한 선한 연민은 어느새 제 결정에 대한 후회와 친구의 아내에 대한 원망과 경제적 손실에 대한 불만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이런 자신의 욕망을 살해하지 못했다는 자각이 화자를 뼈아프게 만듭니다. 말하자면 블레이크의 지혜를 이해는 했으나 실천은 못하고 있었던 것인데 아내의 결단 덕분에 화자도 그 지혜를 완성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내여, 우리는 이겼다. 이제 김수영은 누구든 당당히 욕할 수 있습니다. 선을 말하고도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을. 예컨대 천사 같은 말을 하고 있지만 그 말을 실천해 본 것 같지는 않은 어느 작가를 말입니다. 그 눈동자는 피를 흘리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은 경험은 다음과 같은 일종의 도덕 철학적 명제를 산출합니다. 시에 있었던 구절인데요. 선이 아닌 모든 것은 악이다. 신의 지대에는 중립이 없다. 화자는 애초에 선을 행하려 했으나 선의 입구에 다다라서는 조금의 선만을 행하려 했습니다. 돈을 아끼려고 했으니까요. 그렇게 행해진 선은 조금의 선만이라도 되는 걸까요? 김수영에 따르면 그건 그냥 악입니다. 어떠한 계산과 타협도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언론 자유가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이만하면 있다고 볼 수 있지요 라고 대답한 어느 문인에게 분개한 일화를 소개하면서 김수영은 이렇게 쓴 적이 있습니다. 적어도 언론 자유에 있어서는 이만하면이라는 중간사는 도저히 있을 수 없다. 중간사라는 말은 제가 학문적인 출처를 확인을 못했는데 뭔가 이렇게 그 끝까지 가지 않고 중간에서 적당히 타협하는 말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만든 말 같기도 하고요. 언론 자유는 있느냐 없느냐 둘 중 하나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김수영은 6년 뒤에 쓰인 이 시에서 같은 논리를 변주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언론 자유가 아니라 선의 실행과 관련해서입니다. 선의 실천이라는 영역에서도 이만하면이라는 중간사, 아까 시에서는 중립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만 그 중간사는 있을 수가 없다. 선에 대한 추구가 절대적이지 않을 때 그것은 이만하면 선인 것이 아니라 그냥 악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게 악식이나 되는 걸까요? 이만하면이라고 말하는 순간 선의 대상은 소외되고 주체는 너무 쉽게 자기 긍정에 이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중의 과오라고 할 수 있겠죠. 이만하면이 없는 절대적인 선, 그것은 개인적으로도 어렵지만 사회적으로는 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적인 선, 공공선의 영역에서 말입니다. 이 대목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두 종류의 권리, 자유권과 사회권에 대한 인식 격차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체의 자유, 양심과 사상의 자유, 언론과 집회와 시위와 결사의 자유 등은 말 그대로 자유권입니다. 군부독재 시기를 거치면서 어렵게 획득한 이 자유권에 대해서 우리 대부분은 권리의 100% 보장을 당연시하고 거기엔 타협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절대적인 입장을 갖습니다. 문제는 자유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가 추가로 확보되어야 인간다운 삶이 실질적으로 가능해집니다. 육아, 교육, 주택, 의료 등에 대한 권리. 이를 통칭하여 사회권이라고 합니다. 사회권에 대한 국제적 규약이 있으며 대한민국도 90년에 가입을 했는데요. 그 규약의 이행 여부를 유엔 사회권위원회가 감시를 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한국 사회 인식은 자유권에 대한 인식과 사뭇 다릅니다. 다시 말해 절대적인 입장이 아닙니다. 헌법에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지닌다. 34조인데요. 라고 규정되어 있지만 이를 근거로 국가의 사회권 침해를 인정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러니까 특정 개인이 사회권을 보장해주지 않았다고 소송을 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어째서 그런가? 사회권이 완전히 보장된 상태를 기준으로 현재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보장되어 있지 않았던 때를 기준으로 현재를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미래가 아니라 과거가 기준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태도는 다음과 같은 상투적인 발화를 낳습니다. 어떻게 모든 게 완벽할 수 있겠어? 그래도 이만하면 과거에 비해 나아졌잖아? 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듣죠. 이것은 우리 대다수에게 너무도 상식적으로 보여서 이상함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김수영이 처음에 이만하면이라는 말을 하면 안 된다고 한 대상은 언론 자유, 즉 자유권이었죠. 그러나 그런 이혼 취소라는 시에서 선을 향할 때도 그래야 한다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여기서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공공선을 위해서도 그래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인간다운 삶의 보장에 있어서는 이만하면이라는 중간선은 도저히 있을 수 없다. 동시대의 다수 한국인들은 이 말에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회권을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할 수 없는 것으로 전제하기 때문입니다. 자유권과 사회권에 대한 이 차별 대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저는 장애인의 이동권 투쟁에 대한 김원경의 글에서 그 단서를 발견합니다. 실격당한 자들을 위한 변론이라는 책인데요. 그는 이동권이 처음에는 사회권이라고 생각했고 주위의 숱한 이만하면에 포위된 채 살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깨닫습니다. 인용문인데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 읽어보겠습니다. 과거에는 지하철역으로 내려가는 길고 어두운 계단을 만나면 우선 나의 다리와 휠체어에 마음이 쓰였다. 이런 젠장,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나서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마치 그 계단이 나의 휠체어와 다리를 붙잡고 있는 듯 느껴졌다. 구청 행사에 참석했는데 그곳에 장애인 화장실이 없다는 사실은 이제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내 휠체어를 붙잡고 있거나 화장실 문 앞에 압정을 풀어두고 있는 것처럼 경험되기 시작했다. 거대한 계단, 횡단보도의 높은 턱, 무심한 관료들은 압도적인 힘으로 나의 사지를 붙잡아 침대에 묶어놓았고 내 몸과 마음은 그토록 나를 배제하는 환경과 사람들의 무관심에 공격당했다. 네, 여기까지고요. 사회권에 대한 자각이 필요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사회권이 모두에게 있으면 좋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회권의 온전한 보장을 지금 당장 요구해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그건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간극이 있습니다. 그걸 뛰어넘으려면 위 인용문과 같은 글을 읽지 않으면 안 될 겁니다. 이 글은, 이 인용문은 사회권이 그것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에게는 사실상 자유권에 가깝다는 것을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글은 인지적 공감을 위해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나빠서가 아니라 몰라서 틀립니다. 공감은 선천적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후천적 노동의 문제입니다. 자료를 읽고 상상하고 비로소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없으면 안 되는 자유권과 있으면 좋은 사회권이라는 허구적 구별을 뛰어넘을 수 있게 될 것이고 다음과 같은 명제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사회권은 그것이 사회권으로서 보장되려면 자유권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여기까지가 서론이고 이제 기본소득을 말할 차례입니다. 기본소득은 사회권이 아니라 자유권의 문제라고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기본소득이 이만하면 주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주어져야 하는, 그래서 인간의 삶을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 제도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억지로 강요를 했다고 하는데 저는 기억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무심했나 봅니다. 나중에 돌진한 아이에게 제가 사과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5분의 발표 들어보았는데요. 그렇게 많은 시간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발표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면 몇 질문을 들어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죠. 네, 저는 경북 고미에서 올라온 김삼식이라고 합니다. 문학과 기본소득이라는 제목이 좀 이렇게 낯설었지만 매치가 되는 요소가 많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근데 이거를 이제 문학이라고 하는 부분들 안에 이제 국한되는 게 아니라 저는 범위를 확장해서 인문학 부분까지 확장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왜냐하면 서구 철학 자체가 주체의 상대화가 계속 18세기까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상대하는 주체를 상대화시켰기 때문에 주체에서 상대는 지배당하는 한 객체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현대 철학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극복하려는 노력이 많이 있었고, 이 극복하는 요소가 레비나스 얘기거든요. 레비나스는 주체가 나를 통해 주체가 되는 게 아니라 상대의 거울을 통해서 내가 주체를 확인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체의 객체가 없다는 얘기죠, 사실은. 주체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데, 권력도 주체가 되고, 권력이 주체가 되고, 권력을 받는 사람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기본소득의 문제가 풀려지지 않고, 또 반대로 자연을 대상화시키면 인간이 주체가 되고 자연이 대상화되기 때문에 결국은 대상화된 자연은 결국은 핍박받을 수 없고 기후위기가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 놓여 있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뭐냐면 주체가 다 주체인 것처럼 되면 내가 권력을 가졌든 아니 권력을 받는 사람이든 간에 다 주체라고 생각한다면 기본소득 문제도 한 실마리가 철학적으로 풀려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봤고요. 문학은 마음을 노리는 하지만 철학은 그런 면에서 인간이 무언가라고 물어보지 않습니까? 결국은 모두가 주체가 된다면 기본소득은 당연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김수영 그 시도 마찬가지고, 아까 처음에 발표하신 누구시죠? 타자에 대한 얘기 하신 것도 타자가 객체니까 그런 면에서 문학과 철학과 모든 학문이 하나가 된다면 기본소득은 더 빨리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질문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예, 대답해야 걱정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하여튼간 모든 학문 영역
기본소득이 와야 한다는 걸 가르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 그러기 위해서 각각의 영역에서 더 용어들을 가다듬고 정교하게 만들어 보자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가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나중에 혹시 철학 쪽에서 기본소득에 관한 글도 좀 발표해 주시고 하면 저희로서는 영광이겠습니다. 또 안녕하세요. 예, 저는 여긴 연구자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전 연구자는 아니고, 지역에서 독서회를 운영하는 시민으로 왔습니다. 최근에 기본소득 알게 돼서 공부하는 자리로 왔는데, 엊그제 세션에서 기본소득을 현실 속으로 적응하기 위해서 이야기의 힘이 굉장히 중요하다. 스토리텔링의 그 가치에 대해서, 필요에 대해서 여러 번 언급이 됐습니다. 여러 세션에서 여러 발표자들에 의해서. 그래서 오늘의 발표가 굉장히 기대가 됐고 5분의 발표 모두 굉장히 설득력 있게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하다. 기본소득은 당연하다. 이런 얘기가 와 닿는데 문제는 제가 이 세션들 쫓아다니면서 공부를 하다가 그런 말씀을 또 확인했습니다. 기본소득의 그 5가지 특성, 무조건적으로, 보편적으로, 무조건적으로, 또 뭐였죠? 개별적으로, 정기적으로, 현금으로. 이 5가지를 계속 짚으면서 기본소득을 약간 이제 좀 뭉뚱그려서 말하지 말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한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또 한국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각종 실험을 하고 있는데 이 5가지를 한꺼번에 수행을 하지 못하니까 기본소득이 아닌 오히려 기본소득이라고 그걸 했는데 이렇게 기본소득이면 나는 찬성할 수 없어 이런 결론들을 가져오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5가지 특성을 확보하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근데 그걸 이야기로 전달을 할 때, 문학으로 전달을 할 때 이걸 명확하게 표현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어려움 혹은 저항감이 생기지는 않을지. 그래서 아까 김희자 선생님의 시가 굉장히 감동적이었지만 제가 이걸 했을 때 Universal Unconditional Individual 한 건 언급이 됐지만 이 periodic하고 캐시 얘기는 언급이 좀 어렵잖아요. 이런 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지 하는 그게 그런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실 수 있을지 하나가 질문이고 연결되는 질문은 마땅히 마지막 말씀하신 신영철 선생님 말씀대로 자유권으로 이해가 되어야 된다. 이건 저는 기본소득을 이런 아이디어로 이론이나 개념처럼 저한테는 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공부를 하다 보니 이건 정책이다. 실행되어야 하는 정책이다라는 지점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얘기로 넘어가자니 항상 또 재원 얘기가 되고 그러면 따지기 너무 어렵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 문학을 하시는 문학가들 입장에서는 이 아이디어로서의 기본소득 그리고 정책으로서의 기본소득이 잘 연결되어서 접하고 계시는지 제 어려움을 좀 답을 요청을 드립니다. 도와주십시오. 이해하도록. 좋은 질문 고맙습니다. 누가 답을 해야 되죠? 신영철 선생님. 예. 하여튼 저희 오늘 이제 그런 생각을 저는 좀 해 보았는데요. 이 문학계 여기 와 계신 분들은 문학이 문명사적으로 또는 인간의 어떤 윤리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도입되고 실현돼야 하는 방법이다라는 이야기를 인문학적인 용어로 하는데 굉장히 익숙하고 유용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넘어가서 문학의 기본소득의 요소가 5가지이고 이 5개를 근간으로 그것을 문학 작품 속에 구현한다든가 스토리텔링 한다든가 하는 것은 그것은 어떤 문학의 오히려 창조성이랄까 이런 것을 제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기본소득이 필요한 이유는 제각각 다를 수밖에 없고 그 작가들이 그런 자신의 자리에서 제각각 그런 걸 풀어내는 방식으로 이해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물론
그 5가지 요소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 정책 입안가들에게는 그런 게 중요하겠지만 그런 구체적인 정책 입안들은 그분들이 하시면 될 것 같고 문학인들은 문학의 언어로 또는 자신의 각자의 입장에서 이런 이유 때문에 기본소득이라는 게 절실하고 의미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방식밖에 없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편이고요. 이 정도 대답이면 되지 않을까요? 예. 예. 저희가 이 2시 반부터 여기서 또 세션이 있다고 해서 마지막 질문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귀중한 이렇게 좋은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이명호 선생님한테 여쭙고 싶은데 어떻게 식물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게 어떻게 시의 마음과 또 연결이 되는지 그리고 이것이 또 어떻게 기본소득과 연결이 되는지 그리고 혹시 조금만 설명해 주실 수 있다면 식물의 성장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우리가 기후변화나 이런 것에 조금 더 심화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식물의 사유라는 책을 번역했습니다. 이제 그 책을 번역하게 된 계기는 제가 90년대, 2000년대 이렇게 문학 공부를 하면서 이제 페미니즘 공부를 많이 또 같이 이제 병행해서 한 적이 있었는데 여성을 식물에다가 비유를 하면 이걸 여성을 굉장히 비하한다든지 아니면 여성의 어떤 능동적 능력을 이렇게 폄하하는 그런 것이고 오히려 훨씬 더 활동적이고 동물적이고 능동적인 어떤 것들을 키우는 것이 이제 기존의 어떤 젠더화된 여성의 사유를 넘어서는 것이다라는 사유가 한동안 굉장히 이제 큰 적이 있었는데 그런 논의가 조금 못마땅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거는 이런 방식으로 가는 형태로 성차의 논의가 가는 거는 적절치가 않다. 그런 생각을 제가 좀 이제 하고 있다가 식물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이제 스테레오타입화된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그죠? 그러니까 식물은 이동이 불가능하고 활동성이 결여돼 있고 반면에 동물 혹은 그 윗단계로서의 인간, 고등동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어떤 존재다.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다르게 식물을 사유하는 여러 이제 흐름들을 접하게 되면서 식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요. 그래서 식물의 사유, thinking 영어로는 그렇게 하는데 그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런 논의를 접하면서 이 식물이 어떻게 이 생명 전체의 원소적 토대인 중에 하나겠죠. 토대의 전부는 아니겠고 그런 거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게 식물성의 사유라고 하는 것이 기본소득의 사유와 굉장히 깊이 연결되어 있구나라고 제 나름으로 이렇게 이어지게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 출발은 사실은 기본소득에서 출발한 것도 아니고 이제 여성에 대한 일정한 정도의 스테레오타입을 벗어나는 방식으로 시작했던 것이 식물의 논의로 이어졌고 그것이 기본소득으로 이어지는 이런 궤도를 그리면서 전개되었던 게 제 개인의 어떤 이것의 생각의 과정이었습니다. 네. 제가 아까 선생님 질문하신 거 로 선생님이 저한테 답을 할래라고 물었을 때 제가 너무 세차게 고개를 저은 게 좀 마음에 걸려서요. 제가 무슨 말씀인지 너무 잘 알겠고 저도 잘 모르면서도 이렇게 기본소득에 대해서 주변에 얘기를 할 기회가 있을 때 부딪히는 벽이 있거든요. 저도 답을 모르겠어가지고 제가 답을 안 하겠다고 한 건데 같은 고민을 한다는 거라도 말씀을 좀 드리려고 어떤 게 있냐면은 그 얘기를 꺼내면은 한 3단계 정도의 대화가 진행이 돼요. 첫 번째는 그걸 왜 줘 사람들한테? 이게 자격에 대한 반문이더라고요. 근데 그건 뭐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창출하는 부가 있는데 못 받고 있는 게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 단계는 돈이 어딨냐. 재원 문제가 나온단 말이죠. 그거는 이제 그것도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죠. 뭐 지금 사회보장 복지 시스템을 어떻게 이제 총체적으로 정비를 하면 무슨
큰 돈 더 드는 거 아니다. 이런 걸 이제 데이터 같은 걸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고도 마지막에 또 부딪히는 벽이 하나 더 있는 게 뭐냐면, 그걸 주면 세상이 엉망진창이 될걸? 그 결과에 대한 불신이 또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제가 대화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이론적인 설득 영역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약간, 뭐랄까, 정서적인 영역, 혹은 믿음의 영역이고, 거기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게 인간에 대한 불신. 그러니까 나는 그러지 않겠지만 저 사람들한테 주면 안 되라고 하는 그런 불신들이 깔려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이렇게 생각을 많이 이렇게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어쩌면은 그 사회과학이나 경제학에서 기본소득을 설명하는 그 영역들이 많지만, 그런 인간과 인간 사이의 감정적 믿음과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영역에서는 문학이 조금 더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 정도는 저도 하고 있습니다. 공감을 표현하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받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기본소득 한국네트워크 이사 서정희라고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문학을 좋아하지만 문학을 잘 모르는 사람이긴 한데요. 저는 사회과학 전공자이고 사회복지 전공자입니다. 그리고 기본소득에 대해서 나름 공부를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아까 신영철 선생님 말씀 중에서 이 인지적 공감을 위해서 필요하다 이런 말씀 하신 단어가 제 머릿속에 굉장히 박혀 있는데, 저는 이제 이 문학 하시는 분들 혹은 인문학 하시는 분들과의 많은 교류와 이런 장이 네트워크 차원에서도 그렇고, 특히 이 비엔 대회 프로그램으로도 이 대회를 특히 동시통역 세션으로 마련한 이유가, 아까 이제 그렇게 이론적인 논쟁이나 이런 부분들을 사회과학자나 경제학자 뭐 이렇게 등등이 해서 해야 된다고 얘기하시지만 많이 하거든요. 많이 하는데 이게 늘 이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올바른 얘기를 막 해요. 아무리 해도 설득당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또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과 신념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들을 좀 더 어떨 때는 대중의 언어로 이야기를 해야 될 때가 있고요. 또 어떨 때는 좀 더 비유와 은유와 이렇게 좀 멋진 말로 포장이 아니라 멋진 말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저 같은 사람은 못한단 말이에요. 오로지 할 수 있는 건 직설화법이고요, 협박이고요. 생각 똑바로 안 해? 뭐 이렇게는 할 수 있어도, 이렇게 지금 오늘 말씀해 주신 분들처럼 아름다운 언어로 이렇게 설득력 있게 이렇게 하는 작업은 저희 사회과학자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많은 이 기본소득 운동에서 많은 활약과 활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앞으로들 계속 발표 자리에 오시랍니다. 예, 하여튼 시간에 쫓겨서 진행을 하게 돼서 죄송스럽다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 이 자리가 한 번의 기회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자주 만나게 되는 출발점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